하면 메시지를 보낼까? 야 지금 거기서 빨리 나와. 이런 그 정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양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많이 이제 일어나는 흔한 일은 정보양이 별로 없고 해가 뜨는 것 같이 진짜 희귀한 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뭐 지하철 뭐 5호선에서 불이 났다. 이거 진짜 희귀한 일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어제 뉴스 도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보양을 정하고 싶어요. 정보양을 I라고 할게요. 정보양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률에 반비례하게 하면 어때요? 확률이 높은 거, 확률이 1인 거예요. 해가 뜰 확률 1. 이 또 그게 아니라고 또 라플라스 뭐 이런 사람이 또 연구했는데 뭐 1이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 해가 뜰 확률 1이니까 1분의 1은 1이야. 그럼 정보양 1인 거고. 근데 만약에 해가 개기일식의 확률이 0.001이에요. 그럼 0.001분의 1은 훨씬 정보양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니즈가 생긴 거예요. 독립인 사건에 대한 정보양은 더하면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일어나는 일, 안 일어나는 일, 많이 일어날수록 정보량을 조금 크게 하고 이런 니즈.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게 돼요. 그 정보량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로그의 p분의 1.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로그 p. 교수님 로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다 아시죠 로그? 그죠? 로그 밑으로는 숫자 2나 영어 2를 씁니다. 숫자 2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우리에게 스토리지가 있는데 여러분 뭐 DS시니까 많이 만드시잖아요. 스토리지, 이 원빗 스토리지. 그럼 여기 오는 거는 이제 두 개밖에 없고 각각의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럼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로그의 2분의 1의 1 밑을 2로 하고 그럼 이거는 로그의 2의 2 이거는 1이죠. 그럼 여기 두 칸짜리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올 수 있는 거는 4분의 1의 확률로 올 수 있죠. 그럼 로그의 2의 1 나누기 4분의 1 그럼 이건 로그의 2의 4고요. 이건 2고요. 이게 여러분이 아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밑이 2인 숫자 2인 이런 정보양을 우리는 비트로 계량하게 돼요. 그 다음에 숫자가 영어 2 자연 로그인 경우에는 net라고 합니다. 적어지간 이게 정보양이고요. 노트를 바꿔서 그래서 아까 i는 마이너스 로그의 px x가 생길 확률 우리 글로 치면 이메일이라고 치죠. 이메일을 x라고 해요. 이런 이메일이 써질 확률 같은 거 굉장히 흔한 이메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로그 px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 분포에 대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전체 분포에 대한 정보양을 한번 재보자. 그게 셔넌 엔트로피예요. h x라고 하기도 하고 p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이 로그 px라고 하는 것을 평균을 그냥 낸 거예요. expectation. 근데 당연히 스몰 x를 라지 x에서 뽑아서 라지 x가 뭐 예를 들면 뭐 영어의 문자의 집합이고 분포고 스몰 x가 그 중에 하나의 이메일. 그래서 이게 셔넌 정보양이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면 h에 뭐 p, q 이렇게 쓰는데 얘는 뭐냐면 이 평균을 낼 때 데이터는 p에서 오고 정보양을 재는 거는 q에서 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시달 까먹는 얘기입니까? 자 이런 상황. 자 우리나라 이제 업체에서 이메일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 잘 만들죠.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아마도 미국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치죠. 그 미국의 이메일 시스템은 어떻게 최적화되어 있냐면 영어 이메일을 보낼 때 소요되는 정보량을 최소화하도록 즉 뭐 비트 수나 아니면 비트 레이트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죠? 그래서 영어 이메일 최적화된 시스템이에요. 그걸 수입해다가 한글 이메일을 보낼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으니까 한글하고 영어하고 다르잖아요. 영어를 보낼 때 필요한 것보다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엑스트라 정보양 영어 보낼 때는 평균적으로 24빛이면 되는데 한글을 보낼 때는 32빛이 필요해. 그럼 차이가 8빛이죠. 그거를 KL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총량이 얼마야? 32빛이요. 그거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감흥이 전혀 없으시면 할 수 없고. 그래서 분포 두 개 사이에 괴리를 잰다. 여기 영어 분포, 영어 단어가 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글의 분포, 영어 단어의 분포가 막 이렇게 있죠. 이 둘 사이에 괴리를 재는 방법이 크로스 엔트로피이며 위와 같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두 개밖에 없다.
이게 뭐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BC가 되고 요거는 전에 정의한 대로 이렇게 정의가 돼요. 아까 평균이라는 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뭐였죠? expected 마이너스 로그 p 이런 건데 이거를 풀어서 써보면 정답은 y 그죠? 그다음에 모델 아웃풋은 y hat 마이너스 빼기 1 빼기 y의 로그의 1 빼기 y hat 이렇게 적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고등학교 때 자꾸 고등학교 얘기하지 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EX는 뭐라고 배웠죠? 이게 x 곱하기 px죠. 그죠? 만약에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1하고 0 그러면 1, 0 말고 뭐 사과 배 그럼 이거 사과라는 값을 뭐라고 할까요? 36이라고 하고 사과의 확률 그리고 배의 무게 40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배일 확률 이러면 우리가 다루는 과일의 평균적인 무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x하고 그거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하죠. 그게 여기 드러나요. 자 바이너리 보시면 두 개입니다. 그리고 y 아니면 1 빼기 y죠. 바이너리니까. 근데 이거는 정답인 거고 우리의 모델 아웃풋을 y 해시라고 했으니까 서로 크로스로 그죠? 데이터는 한글에서 오는데 거기에 대한 확률 값은 영어에 대하고 구하는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고 이걸 일반화한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돼요. y의 i의 로그의 마이너스의 y 해의 i는 1부터 k까지. 그래서 B, C나 C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텀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y, i가 원하드 인코딩이 돼 있다면 어떨까요? 이 중에 10번째가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지워지고 하나만 남겠죠. 이게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값이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렇게 쉬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21분이네. 11시 31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라도 알려주세요.
자, 잘 쉬셨습니까? 3교시 시작하죠. 크로스 엔트로피 많은 수학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아까 개, 돼지, 소 이렇게 돼 있다면 데이터는 1, 빵, 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델 아웃풋은 아까 얼마든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우리가 임프로바이즈 해보죠. 0. 아까 89, 0.11, 88, 11, 0.01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카테고리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에 1, 0, 0 이런 분포잖아요. 그래서 자꾸 분포라고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포하면 예를 들면 이 중에 공학 계열의 분포 그러면 이제 손 드시라고 한 다음에 몇 명 세고 그다음에 자연 계열의 분포 문과 계열의 분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학 자연 인문계 이렇게 하는 게 분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분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반면에 모델 분포는 이제 조금 더 퍼지합니다. 값이 여러 개가 이제 여러 레벨이 될 수 있죠. 여기는 1, 0, 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0.88, 0.11, 0.0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재느냐? 그냥 그 문제예요. 수학은 다 잊어도 좋고요. 아까 영어 이메일, 한국 이메일 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어 이메일은 이런 분포를 갖는데 한글 이메일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싫으시면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셔도 되고. 그럼 이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재냐 할 때 쓰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고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돼요. 우리 개를 1번, 돼지를 2번, 소를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답을 y, 그러니까 얘는 y의 분포, 얘는 모델 아웃풋 y 햇의 분포예요. 그러면 일단 y1 이건 뭘까요? 1이죠. 그 다음에 로그의 y 햇의 1 이건 얼마예요? 0.88일까요?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로그 p 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빼기 y2의 로그의 y2의 햇 빼기 y3의 로그의 y3의 햇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공식 우리 전에 했던 expectation of x라는 거는 시그마 다 더하는데 x 곱하기 px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더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고 요 더해지는 게 요 x가 아까 y에 해당하는 거고 요 px 요게 로그 아까 y 햇에 해당하는 거고 분의 1인데 마이너스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왜 3개냐? 카테고리 3개예요. 마이너스 왜 p분의 1이니까. 로그 왜 이거 정보 이론에서 정보양을 로그 p분의 1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계산해 보죠. 이제 여기에서 재밌는 면이 드러나요. 자, 여기에 텀이 3개고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y는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얘 0이고요. 얘 0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하나만 살아남아요. 요거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y1에 해시되고 얘가 마이너스 로그의 y 햇 1이 얼마? 0.8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 0.88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되겠죠. 전체가. 됐죠?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는 나가야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게 그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P하고 Q. 이메일은 한국에서 따오는데 확률은 영어로 구하는 크로스로 되어 있는 엔트로피인 거고요. 아까 이거를 정보양 로그 P분의 1 이게 정보양 셀프 인포메이션 이거를 익스펙테이션 취한 거 이게 엔트로피예요. 그리고 서로 크로스로 구하는 거 영어 한국어 이렇게 그게 크로스 엔트로피. 요게 일반적인 수식이고요. 요거를 바이너리로 하면 클래스가 2개밖에 없어요. 즉 여기 더해지는 게 2개밖에 없어요. P1, P2 아니면 Y1, Y2. 근데 바이너리니까 하나를 그냥 Y라고 하고 나머지 1 빼기 Y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를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아니면 좀 변형해서 라지스틱 로스 아니면 로그 로스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 줄여서 BC라고 씁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자 보시면 여기 텀이 2개예요. 왜 2개냐? 클래스가 2개거든요. 영 아니면 1, 뭐 아니면 도, 그죠? 참 아니면 거짓. 그 여기가 y고 여기가 1 빼기 y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1이면 하나가 0이니까. 그리고 그걸 추정하니까 하나가 y 해시면 나머지는 1 빼기 y 해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p 분의 1의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로그 p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만약에 y가 정답이 1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날아갈 겁니다.
왜냐면 1 빼기 y가 0이니까. 그리고 얘가 어떻게 심플리파이 돼요? 마이너스 로그 y 해시로 심플리파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정답이 1이니까 우리 모델 아웃풋도 최대한 커지게. 근데 모델이라는 게 결국 확률 예측하니까 뭐 커져봤자 1이겠죠. 최대한 1로 보낼 거예요. 그럼 요 y 해시 1로 가면 로그의 1은 0이니까 이게 0으로 가겠죠. 그리고 y가 0이에요. 정답이 0이라는 얘기죠. 이거 날라가요? 이거 날라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y 해시 될 거고, 아까 똑같은 이유로 정답이 0이니까 최대한 줄일 거예요, y 해시. 근데 우리 모델이 0하고 1을 리턴하니까 0으로 보내고 싶겠죠. 그럼 이게 0이면 로그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답이 1일 상황에서 정답이 1이니까 우리 모델 아웃풋도 1로 갈수록 로스가 줄어들겠죠. 반면에 1에서 멀어지면 로스가 익스포넨셜리 커집니다. 반면에 쿼드레틱 이건 빼는 거예요. y 빼기 y 햇 제곱한 거. 이 쿼드레틱 로스보다 훨씬 급격히 증가할 거예요. 페널라이즈가 되게 심하죠. 반대로 정답이 0이에요. 그러면 모델 아웃풋도 0으로 갈수록 로스가 줄어들 거예요. 반대로 가면 익스포넨셜리 커지겠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크로스 센트 백 프로포게이션을 이제 다뤄주는 얘기인데, 이것도 그냥 생각보다 진도가 좀 느려져서 적으시고 제가 케이스 몇 가지 보여드리고 빨리 점프할게요. 일단 이 f 프라임은 뭐냐 하면 여기다가 캐싱 뭔가 저장해 놓는다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 이 대장 내시경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애더가 있다. 그 전에 큰 그림.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현이라기보다는 제가 대학교 때 전자회로 가르치신 교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BJT가 CMOS로 바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연식이 들어 보인다. BJT하고 CMOS 전자과 나오시면 아실 거고 아닌 분도 상관없어요. 옛날에 제일 처음 나온 트랜지스터는 CMOS였어요. 그게 BJT라는 걸 바뀌고 다시 CMOS로 갔는데 특허내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선 하나 띡 끄면 이거 특허가 된다? 나는 그게 보여. 뭐 이러셨어요. 그래서 존경한다 그랬더니 그게 안 보이면 전자회로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백 프로포게이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의 뉴럴넷이 막 있어요. 뉴럴넷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연결 막 돼 있고,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은 이제 이렇게 쭉쭉쭉 넣는 거고,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은 대장 내시경 하는 거잖아요.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이게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냐, 에러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냐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뉴럴넷에 많은 부속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더예요. 그죠? 이거 쭉쭉쭉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애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 대장 내시경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여기 A, B, C면 출력으로는 뭐가 나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 이게 얘 기능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장 내시경 해봅니다. 여기에다가 대장 내시경을 집어넣어요. 별표라고 할게요. 그럼 대장 내시경이 얘를 통과할 때 이 별표라는 신호가 역으로 우리 들어갈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로 얼마가 나올까? 요로 얼마가 나올까? 요로 얼마가 나올까?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죠. 이제 놀랍게도 여기 별표가 들어가면 요로도 별표, 요로도 별표, 요로도 별표가 나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제가 이거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다가 별표를 넣고, 그다음 요로도 별표, 요로도 별표, 요로도 별표가 나온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방향에 W하고 X를 넣으면 역방향 결과값으로는 WX가 나오겠죠. 그건 순방향 비례비하고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에러를 전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여기다가 에러 별표가 들어갔어요. 그럼 요로 얼마가 나올까요? 요로 얼마가 나올까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별표 곱하기 X가 요로 나오고요. 요 밑에는 별표 곱하기 W가 나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외우느냐? 그냥 여기 X니까 X 곱하기 별표 곱하기 W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별표 곱하기 X W 여기 요거랑 곱해서 별표 곱하기 W가 여기로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랑 곱해져서 여기 별표 곱하기 X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요. 자, 그다음에 팬아웃. 팬아웃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X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1루드도 X가 가고 1루도 X가 가고 1루도 X가 가겠죠. 이게 그냥 레플리케이팅 정션이잖아요. 회로에서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하면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내시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로 만약에
별표가 들어가고 별 하니까 달을 하고 싶은데 달이 정치적인 심볼이라 달 말고 뭐 있죠? 웃음 얼굴. 그다음에 여기는 뭐 햇님. 이건 또 뭐 북한의 이런 거 뭐 태양절 그거 아니. 저는 그 골수로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오해는 마시고. 이렇게 넣어요. 그럼 욜로 뭐가 나올까요? 욜로는 별표 더하기 웃음 마크 더하기 햇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하고 레시프로컬해요. 얘는 어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출력으로 나왔고 이걸 역방향으로 보면 별표가 욜로도 카피, 욜로도 카피, 욜로도 카피가 됐죠. 팬아웃은 어때요? 순방향일 때 욜로도 카피, 욜로도 카피, 욜로도 카피가 되고 역방향일 때는 그 에러 값이 욜로 더해져서 나오게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겁니다. 애더하고 팬아웃이 레시프로컬해요. 마지막으로 시그모이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욜로 별표 넣잖아요. 그럼 욜로 뭐가 나오냐 하면 별표 곱하기 시그모이드를 미분을 하고 입력값, 순방향의 입력값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n general 여기에 F라는 게이트가 있고 거기에 입력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출력이 Fin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이죠. 그럼 이걸 역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별표를 넣잖아요. 그럼 욜로 별표 곱하기 F를 미분하고 순방향일 때 입력값 in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가능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에더가 있다. 그럼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오면 얘는 무사 통과하겠구나. 좀 이따 레슨넷 할 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에러가 들어오면 에러가 x하고 곱해져서 일로 가겠구나. 이렇게 보면 여기 에러가 이제 세 종류가 들어올 텐데 걔가 여기서 더해주겠구나 역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넣으려면 넣는 거 별표 곱하기 이 함수 미분한 거 그리고 이 함수를 어디서 이밸류에이트 한 거 입력의 포워드 방향의 입력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 이렇게 되겠구나. 사실 이게 일반론이고 이거를 다 적용해 보면 다 설명이 돼요. 이거는 직관적인 설명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혹시 그래도 유도가 필요하다. 그럼 불호계 감 제가 유도를 해놨습니다. 전 슬라이드 다시 와서 보면 이게 일반론이에요. 자, 여기다가 별표를 넣어요. 그 별표가 정확하게는 이제 이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레디언트, 전파해야 되는 그레디언트 여기다 넣어요. 그럼 욜로 뭐가 나와요? 이거 별이라고 우리 하고 있으니까 별표 곱하기 이거 미분한 거 그게 이거죠. 아웃을 인으로 미분한 거 이게 F 프라임.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이밸류에이션 하느냐? 포워드에 입력 in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갈 때 이 in 값을 미리 저장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백프로퍼케이션 할 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그 얘기야. 캐싱한다는 게. 백프로퍼 빠르게 하려면 이 입력값 in을 어딘가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레스넷이라고 CNN의 끝판왕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그때 나오는 구조예요. 여기가 입력이고요, x가. 여기가 출력이에요. 그럼 얘가 왜 좋냐를 설명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리고 욜로 별표를 넣어봐요. 여기 더하기니까 얘가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전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프롭으로 뉴런을 트레이닝하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좀 과한 것 같아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과한 것 같아서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 요 얘기는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프롭은 아마 실습 때 조금 시도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근데 굿뉴스는 그냥 엔터 한 방이면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과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뉴럴넷을 이제 뉴런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뉴런 하나는 라지 디스트리뷰트 리그레션. 얘를 레이어로 묶어가지고 이제 여러 레이어를 쌓음으로 뉴럴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80년대 이 레이어의 숫자가 많으면 좋다 하는 거 이미 알았고요. 거기다가 얘를 어떻게 트레이닝하는지도 이미 알았어요. 백프로퍼게이션. 작년 노벨상 받은 힌튼이 저 백프로퍼게이션을 만든 건 아니고 기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됐어요.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게. 그리고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좋다는 게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림의 떡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레이어 많이 쌓으면 좋은데 그림의 떡이야. 그럼 왜 그림의 떡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런 거죠. 저 뒤쪽에서 아까 저한테 종이를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중간에 정보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vanishing gradient 문제라는 거고, 숫자를 여러 개 곱할 때, 왜냐하면 레이어 하나 통과할 때마다 뭔가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곱해보죠. 10의 6승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10의 123승 곱하기 10의 16, 10의 100만 승 곱하기 뭐 한 다음에 중간에 0이 있고 10의 724승. 이 값은 얼마일까요? 0이죠. 하나만 0이면 0이에요. 즉 요 하나하나가 레이어에 해당을 하고, 레이어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 큰 값을 뱉지는 않지만 대부분 1보다 작은 값을 뱉어요. 근데 하나만 0이 되면 다 골로 가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안 돼요. 즉 저 뒤쪽에서 뭔가 정보를 저한테 줘야 그 과정에서 웨이트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말짱 꽝이야. 그 다음은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0이 아니더라도 0보다 작은 걸 계속 곱하면 결국은 엄청 작아지잖아요. 그게 그레디언트가 사라진다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고, 그레디언트가 있어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니까 트레이닝이 안 된다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많은 뉴럴넷이 이론적으로 훌륭한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이해를 한번 시도해 보시죠. 자, 우리 뉴런 어떻게 생겼어요? 뉴런 이렇게, 그렇죠? 전통적인 뉴런. 자, 요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0에서 1로 이렇게 생겼죠. 그게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라지스틱 시그모이드잖아요. 이거는 아주 작으면 평평하고 아주 커도 평평하며, 그죠? 근데 얘를 안 쓸 수가 없는 게 얘는 non-linearity니까 얘가 없으면 그냥 뉴런이 리니어 모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순방향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방향에서는 우리가 이 Z라고 하는 시그널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즉 아퍼레이팅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싶냐면 아주 크거나 아주 작게 만들고 싶어요. 왜? 그래야 강렬하게 1, 0이라고 클래시파이가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 동의하시죠? 시그모이드도 비슷해요.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순방향일 때 시그널 값 Z,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는 시그널 값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미분을 취했을 땐 얘기가 달라요. 일단 여기 있는 렐루는 우리가 솔루션인 거고, 여기 있는 파란색 시그모이드만 한번 보세요. 시그널 값이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걸 선호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평평하잖아요. 그 얘기는 미분을 하면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미분값 그레디언트인데 0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이누소이달 유닛이라고 하는 라지스틱 시그모이드 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의 세츄레이션하는 게 평평해지는 거. 얘가 와이드 스프레드. 뉴런 겁나 많잖아요. 뉴럴 안에.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이걸 미분을 취해 보면 그냥 0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을 취해서 학습하는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방법론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떨수록 레이어가 많을수록.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렐루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렐루는 절반만 포기합니다. 이게 0보다 작으면 아예 꺼. 근데 0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내보내요. 미분하면 어때요? 물론 절반은 포기가 돼요. 근데 나머지는 훌륭합니다. 1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란 그레디언트 값으로 튼실하게 유지가 돼요. 두 번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예요. 이걸 레지듀얼 커넥션 또는 스키 커넥션이라고 하며, 위에서 그레디언트가 흘러온다고 해보죠. 별표가 여기에 애더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거 그냥 통과해서 밑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죽지 않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니싱 그레디언트 때문에 이론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가 좋은 걸 알았지만 학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쓸 수 없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들, 렐루나 레지듀얼 커넥션,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인해서 트레이닝이 슬슬 되기 시작했다. 거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뉴럴넷의 아키텍처럴 그 컴포넌트들을 보면 결국 레이어인데, 레이어의 숫자를 우리는 뎁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이어가 많은 거, 즉 뎁스가 큰 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각 레이어에 있는 뉴런의 숫자를 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스란 말은 사실 안 쓰고요. 많이 안 써요. 그냥 가끔 나오는데 그냥 뉴런의 숫자, 우리 CNN으로 가면 커널의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뉴럴넷의 이제 종류에는 매우 많게 되고 오늘 일반론 MLP를 배웠지만 그걸 조금씩 또 때로는 많이 변형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시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 여전히 모든 공통점은 레이어 숫자가 많아질수록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나 어떤 모델은 그런 거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지 않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느냐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미지를 문제를 푸는 CNN 순차 정보를 푸는 RNN 이걸 개선한 트랜스포머 결국 트랜스포머는 다 쓰이죠 두루닥다 그리고 그래프를 위한 GNN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CNN을 배울 거고요. 대선 끝나고 RNN하고 트랜스포머를 배울 거고 GNN은 아마도 이제 뭐 필요하신 분 나중에 별도로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노트 바꾸는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맞아. 모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뉴럴넷이 헤매고 있을 때 뭐 서포트 팩터 머신이나 베이즈넷 같은 게 막 치고 올라오니까 커널 메소드들 굳이 써야 돼 약간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되게 간단한 생각,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시도했으나 사실 그렇게 재미를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조 렐루는 힌튼 노벨상에 빛나는 힌튼이 제안한 그런 방법이고 뭐 저 레지듀얼 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밍 허라고 또 유명한 또 분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발전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얘가 간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뉴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잡하면 쓸 수가 없어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CNN입니다. 자 일단 지금 CNN은 어떤 포지션이냐? CNN이 소타냐? 아니에요. 왜 배우느냐? 소타인 트랜스포머를 쓸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가벼운 환경이 요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CNN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중요한 구조입니다. 설명드려보죠. 자,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약자이고요. MLP가 유니버설 펑션 어프락시메이터라는 별칭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미지도 사실 뉴럴넷 MLP가 할 수 있어요. 근데 MLP를 그대로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종의 MLP를 살짝 심플리파이해서 파라미터 숫자를 비약적으로 줄임으로써 계산량도 줄이고 일반화도 잘 되게 이런 방향으로 모델들이 흘러가게 되고 줄인다, 심플리파이한다 하는 게 결국 뭐냐하면 가정을 넣는다라는 얘기고 레귤러라이즈에도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물이 0에서 100도 사이에서 끓지 라면 끓이는 로봇을 만드는데 물을 369도로 끓여야 되는지 그런 거 안 봐도 돼. 물은 100도야. 0에서 100도 이렇게. 그래서 명시적으로 우리의 가정은 입력이 이미지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넣음으로써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심플리파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orward propagation을 특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아이디어 똑같은 일을 하는 MLP 대비했을 때 파라미터의 숫자가 significantly 작습니다. 그리고 40년대 50년대 신경과학하고 뉴럴넷이 접목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예제가 거의 없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거의 위장 이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온이야. 서로 돌아도 안 보고. 근데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가끔 이거 뉴로사이언티픽한 게 있네. 그러면 또 좋아하고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이거 인공지능스러운 게 있네. 그럼 또 좋아하고. 근데 얘는 이제 옛날에 좋았던 시절 그 추억을 간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뉴로사이언스의 원칙들이 딥러닝에 잘 녹아들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거의 이거 말고는 찾아보기 힘든. 예를 들면 휴먼의 비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냐면 굉장히 간단한 특징을 잡는 심플 셀이 있고 그게 모아져서 조금 복잡한 걸 잡는 컴플렉스 셀이 있고 그게 모아져서 조금 더 복잡한 특징을 잡는 하이퍼 컴플렉스 셀이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개를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꼬리나 간단한 것들을 먼저 인식하고 꼬리 이전에 뭐 이런 라인 같은 거 인식하고 그걸 모아서 꼬리, 발, 머리가 되고 이게 모아서 이제 전체 개를 인식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동일하게 CNN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작해요. 이미지가 들어오면
간단한 특징 뽑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복잡한 거, 조금 더 복잡한 거, 조금 더 복잡한 거 뽑고 결국은 출력을 내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를 다뤄주는 분야를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픽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짜 이미지 영상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듭니다만 전통적으로는 패러렐 프로세싱을 해서 만들었죠. 컴퓨터 비전은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고, 컴퓨터 그래픽스가 인공지능의 사례는 아니에요. 반면에 컴퓨터 비전은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응용입니다. 사례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굉장히 고차원을 가지게 되고, 보통 그런 고차원 이미지 데이터를 이해해서 심볼릭하게 개, 고양이, 사람, 나무 이렇게 뱉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블럼,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많은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거 두 가지만 뽑아보면,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디텍션, 두 번째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있고, 다행히 여러분은 이제 다른 교수님하고 수주간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고 전문가가 될 거예요. 저는 그 기초를 닦는 일이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두 가지 태스크를 한 번에 이루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 그림 안에 뭔가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로컬리제이션. 두 번째로는 걔가 뭔지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저기 보시면 요거 이렇게 여기 뭔가 있다. 그리고 얘는 비행기다라고 디텍트하고 있죠. 여기 뭔가 있다. 그리고 걔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고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의 클래시피케이션, 즉 요 비행기에 해당하는 픽셀에다가 요거 비행기야라고,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는 컬러 코딩으로,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하늘색을 막 칠하고, 사람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막 그 살구색을 막 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컴퓨터 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인공지능을 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은 어느 과에서 주로 발전을 했냐면 수십 년간 전자공학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인 학회 CVPR이 앞에 IEEE라고 붙는 이유가 그거예요. IEEE가 전기전자 학회잖아요. 반면에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그냥 웃자고, 이거 녹음되니까 조심해야겠다. 이제 컴퓨터 비전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평소 하던 대로 안 하려니까 말을 더듬는데, 이 딥뉴럴 네트워크는 일종의 변방에서 이제 저기 뭐 우리 눈 오고 막 이런 쪽에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힌튼이 엄청나게 이제 변방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만나는 거예요. 여기 양반집하고 여기 변방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서로 소원수리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뉴럴넷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뭐 어디 풀만한 문제 없을까요? 이쪽에서 저는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좋은 툴 없을까요? 딱 의기투합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한테 그 뭐가 이제 그렇게 고통인지 얘기를 들어보죠. 와, 우리 쪽 데이터는요 차원이 겁나 높아요. 뭐 예를 들면 뭐 150 바이 150, 요즘 거들떠도 안 보는데 뭐 150 바이 150만 하더라도요 가로 세로 150개 22,500개의 점이 있는데요. 거기서 떠나서 점 하나에 숫자가 3개나 있어요. 이 차원 겁나 높아요. 그리고요 좋은 점은 하나, 그래도 이제 한번 만드실 때 고려하셨을 만한 점은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보라색 V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도 보라색일 확률이 높고요. 여기 글씨를 보시면요 이렇게 몰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물론 로컬리티라든지 뭐 토폴러지 이런 걸 활용할 수는 있어요. 뭐 원하시면 하세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운 점은 아직도 어려운 게 모 화장품 회사에서 이제 거울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인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어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우리 주인님,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날씨 쭉 읊고, 그다음에 어우 어제 술 드셨군요. 오늘은 제가 화장품 요소 7번, 9번, 16번을 섞어서 당신만을 위한 아침에 에센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쭈르르 나와요. 그거 바르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조도가 달라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색깔을 보고 뭘 감지하는 게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아마 사장님이 하자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절대 조도나 절대 색감 같은 거 구하는 거 진짜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해야 돼. 껌껌한 데나 밝은 데나 개는 개라고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돌아가 있는 사람도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력이 좀 변하더라도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성질을 invariance라고 하는데요. 비전 문제에서 특히 이런 invariance 조건이 많이 요구가 돼요. 예를 들면 translation invariance는 물체가 여기 있어도 인식해야 되고 다른 데 있어도 인식해야 되고, illumination invariance는 어두워도 인식해야 되고 밝아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 웨이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매번 똑같은 환경에서 찍죠. 삼성은 좋은 회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일반적으로 막 사진 찍어갖고 뭐 차량 그 움푹 패였어요. 뭐 보험 청구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오만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하 주차장 껌껌한데, 어떤 사람은 백주 대낮에, 어떤 사람은 눈 위에서 찍고, 어떤 사람은 비 올 때 찍고,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인공지능 연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케이, 재밌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풀었고, 자랑질을 좀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그냥 MLP가 fully connected 된 구조였죠. 하나의 픽셀이 하나의 뉴런이 모든 뉴런과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건 낭비인데요, 사실.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뭐 아인슈타인 사진을 찍는다 치면, 아니 그 아인슈타인의 눈이 사진 전체 차지하게 찍는 사람 거의 없어요. 눈은 보통 이렇게 조그맣고, 결국 뉴런이 일부만 보면 이게 눈인지 코인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로직으로 로컬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을 제안하게 됩니다. 즉 MLP는 하나의 뉴런이 그 전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모든 뉴런과 연결이 되는 구조라면, 연결되는 게 왜 문제냐면 그 연결 하나하나마다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웨이트가 하나마다 있어요. 그럼 파라미터가 너무 많고 모델이 복잡해지고 오버피팅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CNN에서는 이거를 심플리파이 하느냐? 뭐 뉴런이 뭐 다 볼 필요 있어. 일부만 봐. 이렇게. 자, 두 번째, 파라미터 쉐어링. 이거는 멋있는 말이지만 그냥 리사이클링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그 보라색 디텍터라고 해요. 파란색 디텍터라고 해볼게요. 디텍터 별거 아니고 그냥 매트릭스인데, 그럼 이 파란색 디텍터를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써도 되고 뭐 똑같은 디텍터를 여기저기 써도 돼요. 디텍터란 결국 파라미터의 덩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파라미터를 재활용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MLP는 어땠어요? 여기 뉴런 하나가 모든 픽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파란색 디텍터 따로 만들고 여기도 따로 만들고 여기도 따로 만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 뭐 있어? 하나 갖고 두루치면 되지. 그래서 그게 파라미터 쉐어링의 아이디어.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건 일반적인 공학의 원칙인데 뭐가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줄이죠. 데이터가 10개인데 그걸 그냥 5개로 줄이고, 너무 많아 3개로 줄이고, 이렇게 단계별로 줄여가는 그 과정을 풀링 또는 서브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다운샘플링 하는 거예요. 혹시 신호처리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풀은 왜 풀이냐면,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m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 모으잖아요. 국가대표 상비군 또는 국가대표 풀이라고 하잖아요. 뽑아서 풀을 구축하게 됩니다. CNN의 사례는 매우 많고, 알렉스넷, VGG, 구글넷, 레스넷, 세넷, 댄스넷 등등등 조금씩 언급해드릴게요. 자, 모티베이션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MLP로 아인슈타인의 사진을 분석하는 그런 예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이에요. 그럼 얘는 모든 픽셀을 다 봐야죠. 왜냐하면 인풋 뉴런이란 사실은 없지만 인풋 데이터하고 모두 연결되잖아요.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은 모든 입력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 하나하나에 파라미터가 있고 그걸 넣어내야 되는데 엄청 많잖아요. 그게 웨이스트풀하다는 관찰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가 컬러고 200x2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00x200 곱하기 3, 12만 개의 웨이트, 사실 바이어스 더하기 1 해야 되는데 뭐 생략하고, 이게 200x200이니까 이 안에는 4만 개의 이제 연결이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이게 컬러니까 RGB,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럼 12만 개의 웨이트가 있어야 되고, 바이어스까지 생각하면 12만 하나의 웨이트가 이 하나 뉴런에 대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10개잖아요. 그럼 120만 개이고 100개잖아요. 그럼 1200만 개예요. 근데 이 레이어가 만약에 100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억 개예요, 파라미터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되고 파라미터 숫자가 급증하게 되고, 파라미터가 많으면 우리가 언제나 시달리는 문제, 오버피팅이죠. 그래서 과거에 MLP를 못 썼던 거예요. 그럼 CNN은 그래 너 얼마나 잘났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입력이 이미지지. 그리고 오브젝트는 대부분 로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럼 나는 그 가정, 심플리피케이션, 레귤러리제이션을 해서 파라미터의 숫자를 확 줄일게.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제 파라미터 숫자는 아니고 연산량으로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비교교를 하긴 했는데, 그게 뭐 MLP를 쓰면 뭐 130억 아퍼레이션인데 CNN을 쓰면 뭐 22만 6천 아퍼레이션 뭐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130억 낼래, 2만 6천 원 낼래, 그럼 당연히 2만 6천 원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 구속, 속박, 레귤러라이즈, 심플리파이 해서 만들어진 것이 CN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NN의 뉴런은 위에 MLP의 뉴런이 모든 걸 다 보는 것과 달리 한 번에 일부만 봅니다.
그리고 RGB 이렇게 빛의 삼원색 이렇게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로 통합을 할 텐데 차차 설명드리죠. CNN도 뉴럴넷입니다. 뉴럴넷은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CNN도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CNN을 이루는 레이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 네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컨브 레이어.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줄여서 컨브 레이어라고 하고요. 이게 주인공이고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제가 가끔 까먹는데 우리 12시 반까지죠. 20분까지죠. 제가 한번 점심시간에 수업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기 체크할게요. 자, 두 번째로 렐루 레이어. 이거는 렐루를 그냥 모아놓은 레이어. 그래서 non-linearity를 주기 위한 레이어. 세 번째로 풀링 레이어. 이거 줄여주는 레이어. 그리고 fully connected 레이어. 이거는 고객 감동을 위해서. 보통 고객님들이 간단한 거 좋아해, 그죠? 막 설명하면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 세탁기하고 냉장고래. 세탁기하고 그 건조기가 같이 있는 거 사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모시고 계신 총사령관님이 아이 저기 설명 감사한데 됐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줄여주는 걸 좋아하고 이미지, 비디오 굉장히 복잡한 고차원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개야, 고양이야. 이게 결국 뛰는 거야, 걷는 거야. 결국 이게 노래하는 거야, 우는 거야. 이거 알아내야 되죠. 그런 결정 결국 MLP를 써야 돼요. 마지막에 결과를 정리하는 Fully Connected Layer, MLP 레이어가 장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스태킹, 쌓으면 CNN이 되는 거예요. 자, 큰 그림 드리죠. 여기 컬러 사진이 있어요. 컨브 레이어가 컨브 이렇게 쭉 나오죠. 컨브 레이어 역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된다? 이거 특징을 요약 정리해주는 특징 추출기다. 그 다음에 렐루는 얘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일단 기계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가 봐요. non-linearity를 증폭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같은 걸 올려주기 위한, 즉 non-linearity를 주입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한 뭐 이 정도로. 뭐 인간한테는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근데 뭔가 또렷하긴 한 것 같고. 그다음 풀은 사이즈를 원래 줄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똑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예제에서 사이즈 좀 줄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FC. 이거 보세요. 입력은 이 마지막 풀링 레이어의 이런 그 내용을 벡터로 바꾼 뒤에 5차원의 벡터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이게 차냐, 트럭이냐, 에어플레인이냐, 쉽이냐, 말이냐 이렇게. 여기 FC 레이어. 그럼 역할은 명확해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얘네들의 구조죠. 컨브렐로 풀, 컨브렐로 풀, 컨브렐로 풀, FC. 왜냐라고 물어야 돼요. 왜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서울 시내에서 혹시 김기성님 초밥집 맛있는데 어디 있어요? 좋아하시는 음식점. 너무 맛있다 여기. 식사 안 하세요? 초밥 안 좋아하시구나. 그러면 좋아하시는 걸로 좀 괜찮은 집. 피자. 어느 피자 좋아하세요?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게 그건 레시피가 다 인터넷에 있을 걸요. 아마 아닌가? 초밥으로 할게 죄송하지만. 자, 초밥 왕 이런 거 보면 막 나오잖아요. 뭐 밥알의 숫자를 뭐 이렇게 집어가지고 뭐 물은 뭐 24.4도 물로 뭐 3.56분간 뭐 씻은 다음에 이제 뭐 그 가스는 뭐 무슨 부탄 어디서 만든 걸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밥알을 뭐 어떻게 집고 뭐 유부피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알죠? 그게 노하우잖아. 아날로그 노하우. 그게 다 조합이 돼야 맛있는 초밥이 되고 구름같이 사람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초밥집에 갔어요. 제가 최근에 간 초밥집 오늘의 초밥이라는 초밥집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기 흑백요리에서 나왔다가 거의 초장에 개박살 났대요. 근데 다행히 예약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데 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나오면서 제가 이런 거죠. 주방장한테 잘 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저 근데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하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엔 농담이시죠? 그게 아니에요. 정색을 하고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빰 따고 날아갑니다. 이게 그거예요. 왜 컨브렐로 풀, 풀이라고 물으면 엔지니어한테 뺨 따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비밀이란 결국 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런 그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벗어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좌우지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꾸 빰 따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강의한 다음에 언제 이제 저기 세미나 초청 세미나 갔는데 저 발치에서 어떤 분이 오시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빰 따고 교수님 오셨네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용어를 좀 바꿨어요. 근데 빰 따고 그러면 바로 이해하거든요. 이게 손맛이구나. 근데 빰 따고 말고 BDG라고 할게요. 빰 BDG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BDG 그러면 이거는 엔지니어링 에포츠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컨브, 렐루, 풀 이거 각각의 역할은 명확한데 이걸 어떻게 조합하는지 초밥 만들고 피자 만드는 거하고 동일한 거고 영업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 물론 오픈 모델들이 그런 걸 공개해 놓긴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조합하는지 이런 것들의 노하우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브렐러 풀, 컴브렐러 풀 뭐 이런 얘기 이제 드렸고요. 자, 하나씩 까보도록 하죠. 컨플레이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레이어입니다. 이거는 CNN의 코어 빌딩 블록이에요. 오죽 중요하면 이름이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컴퓨테이션의 대부분을 여기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드리기에 앞서서 삼성 노트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노트 너무 좋아요, 삼성 노트. 와. 자, 혹시 우리 김기성님 피자 좋아하시는데 수영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수영 좋아, 다행입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수영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영장 잘 그려야 하는데. 못 그렸다. 다음 장으로 다시 그릴게요. 자, 수영장 잘 그려야 되는데. 수영장. 자, 수영장 같아 보이시나요? 여기 뭐 비치 파라솔도 좀 이렇게. 지금 김기성님 눈치 보고 있어요. 그림이 거의 처참한 수준인데 혹시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수영장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한 15m나 20m 정도 될 거고, 그다음 보통 이게 한 뭐 50m나 25m 될 거고, 그죠? 그다음 요게 뭐 한 5m 되나요? 3m에서 5m, 뭐 1m에서 5m 깊이, 그죠? 네. 자, 그러면 수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세요, 혹시 김기성님? 수영장은 물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떤 게 중요하시죠? 깨끗한지. 오케이, 좋아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깨끗한지 한번 보죠. 이 수영장을 이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위쪽에서 한번 뭐 바라보는 게 좋을 텐데, 깨끗한지도 있고 깨끗한지, 그래, 깨끗한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고 해보죠. 뭐 청명도를 재는 클린 센서, 뭐 클린 정도. 쉽게 그냥 온도부터 재면 안 될까요? 온도계가 있으니까. 온도부터 재보죠. 자, 온도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온도계 가지고 여기다가 퐁당하고 빠뜨려요. 그러면 물 온도가 나오겠죠. 혹시 선호하시는 물의 온도가 있으신가요, 우리 김기성님? 25도. 좋다. 여기 25도. 그리고 혹시 물의 온도 선호하시는 물의 온도? 거의 이게 달관하신 표정이라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 자, 여기다 물의 온도를 쟀더니 25도예요. 비슷하게 얘를 쭉 옮겨 다니면서 수영장 전체 온도를 잴 수 있겠죠. 온도가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온도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거고, 그 온도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수온 맵 같은 거죠. 이 수영장을 위에서 내리 꽂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은 조금 따뜻할 수 있고요. 바깥쪽의 온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뭐 차지거나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얘를 수온 맵, 온도 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기성님이 이제 그 선호하시는 그 깨끗함, 똑같이 잴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쿠팡 같은데 뒤지면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렇고, 여기 애기들이 와갖고 좀 시야를 해갖고 여기 조금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뭐 청명도 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잴까요? 방사능 같은 거? 방사능 맵 쟀더니 뭐 여기는 뭐 라돈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고, 뭐 아래쪽은 뭐 이렇고, 여기는 뭐 이렇더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한 거죠? 이 수영장을 캐릭터라이즈하고 있죠. 수영장의 특징이 뭔지 재고 있죠. 근데 재는 방식은 어때요? 온도계가 사실 수영장만한 온도계는 없잖아요. 한 번에 조금씩 나눠져야 되잖아요. 온도계 얼마나 이게 길고 짧아요. 아니 길고 좁아요, 그죠? 그럼 이 온도계를 쭉 스캐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를 재려면 여기 퐁당 넣었다가 여기 넣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맵을 3장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는 똑같이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야 이제 예를 들면 스테이플러 찍어갖고 갖고 다니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책으로 만들 수 있죠. 2장, 3장,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컨볼루션 마스터 하신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이 수영장이 이미지예요. 이미지고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다 퐁당 빠트리는 요거 있죠. 센서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 센서라고 하기보다는 얘를 커널 또는 필터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가로 세로는 굉장히 폭이 작고 깊이는 뭐 꽤 깊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가정을 둘 거냐면 이 온도계의 가로 세로는 여전히 좁은데 이 깊이는 수영장만큼 깊다고 가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영장 깊이만큼 깊은 온도계를 쭉 스캐닝을 하게 되면 그때 이런 맵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 스캐닝하는 오퍼레이션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컨볼루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렇죠? 컨은 together, volve는 굴러간다는 뜻이야. 같이 굴러간다. 이게 뭔가 슬라이딩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심볼로는 스타를 쓸 겁니다. 이게 뭐 굴러가는 의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웃풋,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제가. 이 액티베이션 맵을 모아서 책처럼, 즉 뎁스 와이즈로 스태킹을 할 텐데 이 책의 장수는 뭐랑 똑같을까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장수가 지금 3장이잖아요. 그죠? 제가 수영장에 온도 재고, 청명도 재고, 방사능 정도를 재가지고 그 나온 맵 종이장 걔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3장. 그럼 이게 왜 3장이죠? 네? 그 정답이네. 재수강? 아니신데. 아니 농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필터의 숫자가 얘가 결국은 출력이거든요. 출력 볼륨의 뎁스랑 똑같다는 걸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컨볼루션 이 센서가 몇 디멘셔널로 움직이는지가 그 컨볼루션의 디그리를 정해요. 우리 센서는 깊이가 수영장 깊이하고 동일하다고 했죠. 이거는 몇 디멘셔널로 훑게 돼요? 2D로 훑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 우리가 배울 컨볼루션은 2D 컨볼루션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수영장 3D 볼륨이죠. 가로, 세로 깊이가 있으니까 볼륨이잖아요. 이 깊이는 왜 있죠? 컬러 사진은 레드, 그린, 블루, 빛의 3원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셀로판지 3개 포개서 컬러 사진 만드는 그런 실험 옛날에 하셨죠. 그래서 입력 볼륨이고 그 다음에 온도계도 볼륨이잖아요. 가로, 세로는 작지만 깊이는 수영장 깊이하고 동일한, 그래서 이렇게 훑어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2D 컨볼루션인 거고, 그럼 3D 볼륨을 2D 컨볼루션을 하는데 그때 필터도 3D겠죠. 그래서 3D 이미지와 3D 커널 필터를 2D 컨볼루션을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2D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2D로 훑었으니까 온도가 여기 2D로 온도가 정해질 거고. 근데 출력은 왜 3D예요? 여러 번 쟀으니까, 센서를 여러 개 해서.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이 사실 다예요. 이거 가지고 많이 헷갈리셔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 자, 인풋 볼륨 3D죠. 왜 3D라고요? RGB, 가로 세로가 있고 레드, 그린, 블루 포개놨어요. 그 다음에 이 필터 3D예요. 적혀있지는 않지만 이 컨볼루션 2D 컨볼루션입니다. 여기 적혀있지는 않지만 출력 아까 온도 맵, 방사능 맵, 뭐 조금 청명도 맵 2D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한 번에 하나의 필터를 컨볼루션 취한 그런 상황이고, 이걸 컨볼루션이라고 하고 이 심볼을 잘 보면 굴러가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각각의 필터는 스페이셜리, 이 스페이셜이란 가로 세로를 의미해요. 가로 세로를 한 번에 의미할 때 스페이셜이라고 하고, 가로 세로 짧잖아요. 그죠? 반면에 뎁스는 풀입니다. 수영장의 깊이와 동일한 뎁스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CNN의 first layer의 typical한 필터의 뎁스는 보통 3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인풋 이미지가 보통 뎁스가 3이거든요. RGB. 그래서 RGB라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필터의 뎁스는 보통 3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요거 나왔죠? 지금 어디 가면 돼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네. 싫으시면 계속 하고요. 자, 요거 우리 보러 가시죠. 그리고 12시 반이니까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